안녕하십니까. 예, 다산인도 최정희 원장입니다. 예, 오늘부터 49페이지, 6장 전기 자기약의 기초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기초. 뭐, 본문, 지금 본격적으로 전기 기사, 산업기사, 공사 산업기사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49페이지 시작을 할 건데요. 너무 부담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개념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기 자기약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그 다음에 맥락입니다. 우리가 뭘 배울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 공식을 외우고, 지금 어차피 제가 공식도 많이 넣지 않았는데,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흐름이나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념만 잘 파악하신다고 해도 어차피 본문에서 공부하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앞에서 했던 기초수학 있죠? 기초수학. 그 다음에 계산기 사용법. 그 다음에 뭐 용어.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하신다면, 지금 이것을 많이 보셔서 한 2번 정도만 봐주신다면, 본문에 가서 정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대학교 4학년 전기과 졸업한 게 별게 아닙니다.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기 이런 것이다 라는 개념이지, 그 학생들이라고 공식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전기가 뭐다, 전기기기가 뭐다, 이런 정도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 4학년, 전기가 4학년 배운 것과 똑같은 입장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다. 그거 명심해 주시고, 예,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 자기약입니다. 예. 첫 번째, 전기 자기약 시작입니다. 예. 우리가 7장인데요. 6장인데, 전기 자기약, 일단 개념이 뭐냐? 전기 아시죠? 우리 흐르는 전기입니다. 그럼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자석입니다. 우리가 전기는 전기고, 전기 아시죠? 자기는 자석인데, 제가 용어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석에서 자기를 끄집어내는 대신에 전류를 흘리면 자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똑같고요. 맥락이 똑같습니다. 하여튼 크게 봤을 때 전기와 전기와 자석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기 자기약이에요. 전기 자기약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전기와 자기 요 두 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하냐면 벡터를 하는 겁니다. 벡터에 대해서 깊이 가기보다는 벡터가 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N극과 S극에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이 있는데, 아시죠? 이렇게, 철가루 시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철가루 시험.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지금 N극에서 맞는 것이 S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보세요. 이 방향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냐면, 이 점이나 이 점, 어느 점에서든 그 자석에 대한 힘이 작용하죠. 이 자석이 내뿜는 힘이 작용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뭐냐면 방향까지 있는 거죠. 보세요. 여기서는 이 방향, 여기서는 이 방향, 여기서는 이 방향이에요. 우리가 전기 자기약을 공부를 하는데 힘이 작용하는구나 하는 초등학교 때 자석 시험으로 하는 거고요. 작용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전기 자기약을 공부하기 때문에 힘과 그 다음에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두 개를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힘, 방향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벡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힘만 나타낸다 하는 것을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힘이 뭐예요? 크기죠. 크기만 나타내는 것이 스칼라, 힘과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벡터인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전기 자기학에서 자석을 다룰 때는 힘과 방향을 모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벡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벡터와 스칼라. 스칼라는 크기만, 그 다음에 벡터는 크기와 방향으로 결정되는 양입니다. 그럼 우리가 벡터를 정의를 했고요. 벡터 뭔지 아시겠죠? 힘과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벡터의 종류 한번 볼게요. 벡터의 종류. 첫 번째 벡터 종류가 있는데, 얘도 웬만큼은 아주 오래전에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성분 벡터라고 있습니다. 성분 벡터. 성분 벡터 뭐냐? 우리가 이런 거죠. 얘를 X축이고 얘를 Y축입니다. 얘를 X축이고 얘를 Y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얘가 2고 얘가 1입니다. 얘가 2고 얘가 1이에요. 그러면 이 벡터 만약에 이렇게 생긴 벡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X축으로 2, 그 다음에 Y축으로 1 이렇게 표현하죠. 요 놈이 X축으로 2, Y축으로 1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X축을 요걸 어떻게 표현하면 2배의 AX, 그 다음에 1배의 AY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게 뭐 X축 성분이다, 요게 Y축 성분이다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학에서는 AX 대신에 I, AY 대신에 J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AZ 대신에 K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미는 없어요. A, B, C, D, E, F, G, H, I, J,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J,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X, Y, Z도 어떻게? X, Y, Z, A, B, C, D, F, G, H, I, J, K 해서 O, P, Q, R, S, U, V, W, X, Y, Z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세요. 벡터 A란 벡터가 보세요. 3i 플러스 4j 플러스 오케이, 만약 3i 플러스 4j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기 자기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게 I축이고 요게 J축입니다. I축으로 3, J축으로 4. 이 벡터를 우리가 벡터 A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벡터 A. 다시 지금 얘기한 성분 벡터가 뭐냐면 이 I 성분, 그 다음에 J 성분입니다. I 성분, J 성분. 크기는 1이고, 그 다음에 크기는 1이고 방향은 I 방향이다 이런 거고요. 만약에 3i 플러스 4j 플러스 OK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세요. 전기 자기학이나 뭐 전기에서는 평면이 아니고 이러한 평면의 공간입니다. 얘가 만약에 자석이라고 보세요. 자석 N극이고 S극입니다. 이거 N극이고 S극이면 얘가 이렇게도 가지만 뭐 이렇게 면이 아니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성분을 나타내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I, 이게 J, 이렇게 K입니다. I 성분, J 성분, K 성분, 요게 3, 요게 4, 요게 5 이런 거. 그래서 이러한 벡터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게 벡터 A가 되는 겁니다. 네. 뭐 자세한 거는 본문에서 하는 거고요.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분 벡터 IJ 3차원이면 IJK 요렇게 벡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분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 두 번째. 네. 단위 벡터. 보세요. 우리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크기와 방향을. 예, 크기와 방향을요. 그러면 이런 거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에서 크기 곱하기 방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방향 보세요. 방향.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포를 쏴요. 여기서 뭐 대포를 이렇게 쏩니다. 대포를 쏘는데 지금 얘가 어떻게 해요? 대포를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방향을 설정해 주죠. 대포가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대포를 쏘는 건 여기서 빵 이렇게 쏘는 거죠. 요게 대포예요. 대포에서 빵 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방향만 제시해 주는 놈이 있고 나머지는 이 크기를 내게 해주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벡터라는 거예요. 벡터.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방향은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단위 벡터. 이 방향을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단위 벡터는 어떻게 돼요? 단위 벡터 방향은 넘어가니까 크기분의 벡터가 되는 거죠. 단위 벡터는 크기분의 벡터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얘가 뭐다? 얘가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면은 뭐가 된다? 네. 단위 벡터 즉 방향이 되는 거예요. 얘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전체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면 그것이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실제 단위 벡터는 문제도 나와요. 시험에서 나오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벡터라는 게 3i 플러스 4j라고 합니다. 3i 플러스 4j. 그럼 보세요. 아까 했던 것으로 나타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i 성분이고 이게 j 성분일 때 요게 3이고 요게 4입니다. 요게 벡터죠. 요게 벡터 A라는 거예요. 네. 그럼 보세요. 벡터는 이겁니다. 그럼 요 놈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크기는 요게 3이고 요게 4니까 요 벡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3이고 4면은 요것은 5가 되는 겁니다. 5. 벡터 A의 크기, 요 크기는 5예요. 5. 그럼 보세요. 단위 벡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위 벡터는 크기분의 벡터라고 했습니다. 단위 벡터는 크기분의 벡터예요. 크기 얼마? 5분의 벡터 얼마? 벡터 얼마요? 3i 플러스 4j죠. 그러면 단위 벡터가 뭐냐? 단위 벡터가 뭐? 5분의 3i 플러스 5분의 4j가 되는 겁니다. 5분의 3i 플러스 5분의 4j. 그럼 다시 보세요. 벡터는 3i 플러스 4j인데 그 값이 크기 얼마? 크기 5 곱하기 단위 벡터라 그랬죠. 단위 벡터 얼마? 5분의 3i 플러스 5분의 4j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이거 약분되면 3i 플러스 4j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단위 벡터가 방향이라 그랬죠. 맞죠? 방향이 얼마? 5분의 3i 플러스 5분의 4j예요. 5분의 3, 여기 5분의 3. I 방향으로 5분의 3. J 방향으로 5분의 4예요. 단위 벡터가 요겁니다. 단위 벡터 방향이 요거예요. 방향이 요 방향이고, 크기가 5라는 겁니다. 어떻게? 방향 설정해 주니까 이제 5만큼 쏘세요 하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그만큼 쏘세요 해서 이게 벡터 A가 되는 겁니다. 요 단위 벡터는 중요하고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예, 요 부분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벡터의 종류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요거. 그 다음에 벡터의 종류에서 우리가 뭐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게 있죠. 세 번째. 직교좌표는 앞에서 했던 직각으로 교차하는 좌표, 이런 거 있죠. 요것이 직교좌표입니다. 직교좌표. 네 번째, 직각좌표는, 요건 평면좌표고요. 직각좌표도 아까 전에 그렸던 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수직이 되는 이런 입체적인 좌표를 직각좌표로 하는데, 우리가 쓰는 것은 요 직각좌표를 쓰는 거죠. 대부분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전기자기학에서 얘를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공간적으로 나타내는 것. 네, 그 다음에, 벡터에 연산이 있습니다. 연산.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면은 벡터 A란 벡터가 있고 B란 벡터가 있습니다. A란 벡터와 B란 벡터가 있을 때 얘를 플러스 할 수도 있고요. 벡터 두 개를 연산이랑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승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것이 벡터 연산인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벡터 A가 뭐 교재는 지금 뭐 IJ라고 했죠? A에 I 플러스 뭐 A에 AX I 플러스 AY에 J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는 BXI 플러스 BYJ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더해요. 우선 플러스를 합니다. A 벡터와 B 벡터를 플러스를 하면은 A 벡터, B 벡터를 플러스하면 얘를 더해요. 그러면 같은 성분끼리 더하면 됩니다. 같은 성분끼리. 이거 기초 수학에서 복소수 할 때 한번 했던 겁니다. 보세요. 3y 플러스 4j 플러스 5y 플러스 6j 하면은 I 성분끼리 더해요. 3, 5 이렇게 보세요. 3 플러스 4j 6 플러스 5 플러스 6j 하면 얼마? 8 플러스 얘끼리 더하고 8 플러스 10j 요렇게 하는 것 기초 수학회 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어떻게 요거 봅니다. 공식으로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AX 플러스 BX I 성분끼리 더하고 얼마? AY 플러스 BYJ 이렇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A 벡터와 B 벡터를 빼면은 어떻게 해요? AX 마이너스 BXI 플러스 얼마? AY 마이너스 BYJ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더하기 빼기입니다. 더하기 빼기. 벡터의 연산이에요. 그런데 더하기 빼기를 했는데 우리가 곱하기를 봅니다. 곱하기. 벡터의 나누기는 뭐 별로 하지 않으니까 여기 곱하기를 볼게요. 곱하기를. 벡터의 연산에서 보세요. 네. 벡터 연산에서 주로 하는 것이 뭐?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곱하기인데, 벡터의 곱하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뭐? 내적이 있고요. 두 번째, 외적이 있습니다. 곱하기. 그러니까 똑같은 곱하기인데 내적과 외적이 있어요. 내적과 외적. 곱하는 방법인데 일단 내적은 이런 거예요. 정의가 A 벡터와 B 벡터를 곱하는데
곱하는데 내적과 외적은 우리가 곱하기인데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내적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도트로 표현합니다. 내적은 곱하기인데 A 도트 B 이렇게 쓰고요. 외적은 A 벡터와 B 벡터를 진짜 곱하기 크로스 B, A 크로스 B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AB의 코사인 세타, 얘는 AB의 사인 세타 이렇게 써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적은 AB의 코사인 세타, 외적은 AB의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가는 건 뭐 본문에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I 성분 있죠. I 성분과 I 성분을 내적을 하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J 성분과 J 성분을 내적을 하면 또 1이 되고 K 성분과 K 성분을 내적하면 1이 돼요. 어떤 의미냐면 이건 시험에도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코사인 보세요. 코사인 90도는 0이고 코사인 0도는 1입니다. 맞죠? 그럼 I와 I가 이루는 각도, I와 I가 이루는 각도는 0도입니다. 맞죠? 0도. J와 J가 이루는 각도도 0도죠. J와 J. K와 K가 이루는 각도도 0도이기 때문에 같은 것끼리 곱하면 1이 되는 거예요. 1이. 근데 만약에 I와 J를 곱하면은 뭐예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IJK를 했을 때 I와 J가 이루는 각도는 몇 도? 90도죠. 90도. I와 J가 이루는 각도 90도입니다. 그럼 90도는 코사인 90도는 0이기 때문에 0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분끼리 I 도트 J는 J 도트 K는 K 도트 I는 0이 되는 거야. 다른 성분끼리 내적을 하면 0이 되는 겁니다. 내적. 곱하기인데 그 중에서 내적이에요. 그 다음에 AB는 사인 세타예요. 사인 세타. 외적은 사인 세타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인은 90도가 1이고 사인 0도는 0입니다. 사인 0도는 0이에요. 그래서 I 크로스 J, I 크로스 I는 K 크로스 K는 이거 J 크로스 J죠. J 크로스 J는 K 크로스 K는 0이 되는 겁니다. 0. 네. 이러한 간단한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나머지 요기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공식이 아닙니다. 공식이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적과 외적이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벡터가 어떤 것이다, 왜 하느냐, 요런 정도만. 요거 듣고 나서 본교재 들어가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벡터는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벡터는 전기하고 지금 상관이 없고 전기에 전자도 안 들어갑니다. 100% 수학이에요, 수학. 그래서 조금 연관시키기가 힘든데 벡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격적인 건 2장 정전계에서 합니다. 예, 계속해서 50페이지 정전계 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전기 자기하기 시작은 정전계고요. 벡터는 그냥 자기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수학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기학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학 1장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전계입니다. 2장 정전계. 정전계. 일단 정전계는 뭐? 전하가 정지해 있는 공간입니다. 다시. 전하가 정지해 있는 공간이란 거예요.
네. 이게 정전기입니다. 전기 자기하기 시작이에요. 그럼 전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보세요. 우리가 물질이 있는데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졌고요.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하는 뭐냐면 전하는 뭐 마이너스 전하 여기에 원자가 플러스 전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이게 실제로 그냥 편하게 이거 전자를 만드니까 이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 원자가 플러스 전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계란 것은 요 전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지금 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정전계니까 전자. 전자는 우리가 전기를 하고 있죠.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기량입니다. 전자의 전기량. 전자 하나, 물질 분자 단위고 원자, 그 원자 단위 전자가 갖고 있는 전기의 양이 얼마냐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했대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굉장히 작은 값. 이런 전자가 몇 쪽에, 몇 백 쪽에, 몇 조위에 몇 경이 있습니다. 몇 경계가 흐르면 그게 전류, 1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이 흐르면은 전기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하면 그게 전기입니다. 예. 그럼 전자의 무게가 얼마냐? 무게는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입니다. 엄청나게 작죠. 무게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몇 그램도 아니고요. 10의 마이너스 31승. 네, 하여튼 엄청나게 가벼운 겁니다. 이만큼의 전기량과 무게를 가진 것이 이 전자다. 이 전자가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몇 조개가 아니고 몇 백 경계입니다. 몇 백 경계. 624경계가 1초 동안에 전자가 624경계 흐르면 우리가 전류 1A라고 합니다. 이게 전류 1A. 네, 요거 정전기의 기본 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전기의 전기의 시작입니다. 네, 계속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율은 뭐냐면 우리가 물체에 따라 다른 값입니다. 유전율은 전하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유전율이 크면은 전하가 축적돼요. 전하가 잘 못 움직입니다. 유전율이 크다는 것은 유전율 엡실론입니다. 얘가 크다는 것은 전하가 잘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축적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전율입니다. 유전율. 전하가 어떻게 얼마 잘 움직이냐 못 움직이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유전율이요. 그럼 유전율은 이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엡실론 제로라고 해서 공기 중 혹은 진공 중의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엡실론 제로라는 것을 공기 중 진공 중의 유전율, 공기나 진공 중에서 얼마나 얘가 잘 축적되느냐, 잘 못 나가나 하는 거예요. 그 값이 엡실론 제로는 얼마다? 36파이분의 10-9승은 8.855 곱하기 10-12승 페라파메타입니다. 단위를 기억하신 분은 페럿이 뭐냐면 콘덴서의 단위가 정전 용량의 단위가 페럿입니다. 1m당 얼마나 축적이 되느냐?
단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m당 얼마나 축적이 되느냐? 얼마 8.85곱하기 10-12승. 공기 중에 축적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요렇게 유전율이에요. 공기 중에 유전율. 그리고 요것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율이 엡실론이고 공기 중에 유전율 엡실론 제로일 때 엡실론 제로분의 엡실론 공기 중에 유전율에 대한 전체 유전율, 꼭 공기가 아니고 뭐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물속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뭐 유리판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공기 중에 유전율에 대한 전체 유전율의 비율을 엡실론 R 혹은 엡실론 S라고 합니다. 엡실론 S를 비유전율. 그러니까 얘는 재료에 따라 다른 겁니다. 물 다르고 나무 다르고 공기 다르고 고무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비유전율에 관련해서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전체 유전율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유전율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에서 공기 중에 유전율에서 비유전율을 곱하면 전체 유전율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요거 유전율 개념. 네. 뭐 공식 모르셔도 돼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유전율이 뭐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하와 유전율을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 자기학 가서 쿨롱의 법칙을 합니다. 쿨롱의 법칙. 뭐래요? 앞에서 했던 전하와 유전율은 우리가 정전계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 이론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Q1 쿨롱이 있고 Q2 쿨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가 1.602 곱하기 10의 만 19승 쿨롱짜리가 뭉쳐 있다는 겁니다. 얘가 엄청나게 뭉쳐 있으면 한 개가 아니고 전자 한 개 아니고 얘가 뭐 천억 개 뭉쳐서 Q1 쿨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천억 개 뭉쳐서 이루고 있고 Q2도 뭐 2천억 개 뭉쳐서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 전하량, 전기량 하나가 아닌 여러 개 엄청나게 많은 것이 묶어서 Q1 쿨롱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거리가 R이고요. 거리가 R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전율이 엡실론입니다. 엡실론. 환경이 뭐 물속이다 아니면 나무속이다 그 환경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쉽죠. N극 S극이라면 붙죠. N극 S극이라면 떨어지죠. 그 작용하는 힘이, 자석에서 작용하는 힘이 Q와 Q1과 Q2 사이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힘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4파이가 들어가고요. 4파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전율 있죠? 앞에서 했던 유전율 엡실론이 들어가고, 거리가 있는데 거리의 제곱이 돼요. 거리의 제곱분에 Q1의 전기랑 Q2의 전기랑 단위는 뉴턴입니다. 힘이에요. 미는 힘이나 혹은 당기는 힘이나 그 힘의 크기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이란 것은 Q1과 Q2 사이에 밀거나 당기는 그 힘의 크기를 정하는데 그 힘의 크기가 거리와 유전율과 Q1, Q2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4파이는 그냥 상수입니다. 4파이는 공식이에요, 그냥. 엄밀히 따지면 이거예요. 4파이 엡실론 R 제곱 분모는 4파이 R 제곱 엡실론 분의 Q1, Q2인데 이 4파이 R 제곱이 뭐냐면 4파이 R 제곱이 9의 건널비입니다. 공의 건널비요. 9의 건널비. 예. 그래서 요거 쿨롱의 법칙을 정전계의 시작입니다.
앞에 됐던 용어 있죠. 전하가 뭔지, 유전율이 뭔지는 쿨롱의 법칙 하기 위한 용어 설명이었고요. 전기 자기약, 정전기 시작이 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다시 두 전하 사이에 얼마나 힘이 작용하는지 그것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쿨롱의 법칙에서 조금만 더 보면 이거죠. 다시 F는 4, 8 공기 중이라면 엡실론이죠. R 자승분의 Q1, Q2에서 공기 중에서 엡실론 제로가 얼마다?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R의 제곱분의 Q1, Q2니까 이 값을 4파이, 36파이면 약분이 9가 됩니다. 9가 돼서 요 공식처럼 9 곱하기 10의 9승의 R 제곱분의 Q1, Q2 실제로 힘을 구하라면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쿨롱의 힘에서 이 공식이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식에서 의미하는 것보다 작용하는 힘은 Q1이 세거나 Q2가 세, 이 전기량이 많으면 당연히 센 거예요. 전기량이 많으면 그 힘이 센 거다. 유전율이 크면은 전화 잘 못 나가기 때문에 그 힘은 작다는 겁니다. 그럼 거리에는 제곱의 반비례예요.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이 사이 작용하는 힘 당연히 적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들 하고 요게 한번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쿨롱 힘이 이렇게 되겠구나, 거리와 어떻게, 전기량과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거 한번 넘어가시고 생각하면서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개입니다. 전개 보세요. 전개가 뭐냐면 플러스 Q가 있고 플러스 Q1 있고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Q2라고 할게요. 플러스 Q1과 마이너스 Q2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면 N극과 S극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붙죠. 얘들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습니다. 당연히 플러스 Q도 자석과 똑같이 보시면 돼요. 붙죠. 서로 당겨갑니다. 당겨가는데 이렇게 힘이 미치는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면 플러스 Q 마이너스 Q2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 공간을 전개라고 합니다. 전개. 개는 공간이죠. 전하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그것을 전개. 이걸 뭐라고 할 거예요? 자석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자개라 하는 거죠. 자개. 그래서 전개란 것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전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전개가 공간이란 거예요. 전개는 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인데, 그럼 전개의 세기라고 합니다. 세기는 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플러스 Q가 혼자 있다. 플러스 Q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마이너스 Q 찾아서 나갈 거예요. 나갑니다. 나갈 때 플러스 Q가 있어요. 여기에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기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전개의 세기란 게 뭐냐면 얘가 이 점에 플러스 Q가 요 P점이라 할게요. P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미칠 크기가 얼마냐. 당연히 이거 가까이 있으니까 크고 얘 멀리 있으니까 작고 여기 중간에 있으니까 어중간하다. 그런 영향의 크기가 얼마냐, 얘가 얘한테 영향을 얼마나 미치느냐, 그것을 전개의 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개의 세기. 어렵지 않죠? 그 전개의 세기 이가 우리가 전개의 세기를 한국말로 전개의 세기라고 하는데 세계 공통적으로 전개의 세기를 E라고 합니다. E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서 Q 하나가 없습니다.
쿨롱의 법칙 따지면 9 곱하기 15의 9승 R 제곱분의 Q예요. 왜? 쿨롱의 법칙 두 개 사이였는데 전개 세계 요거 하나니까 쿨롱의 법칙은 Q1과 Q2 사이의 힘이었는데 전개 세계는 뭐? Q1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Q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전개세계입니다. 공식보다 뭐? 전개세계 정의입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전개세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개념이 잡힌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도움되니까 전개세계 대략적으로 뭐다? 어렵지 않죠? 네, 전개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전위입니다. 전위. 전위는 예를 들어 플러스 Q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지점에 Rm 떨어진 점에 전기는 뭐냐면 전기적인 위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전이란 것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위는 전개에서 있죠. 전개에서 뭘 곱한 거냐? R을 곱하는 겁니다. R을 곱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구해서 전위는 이 점의 전위는 전개가 있죠. 앞에서 그 전개에서 이 거리 R을 곱하는 것이 전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전위는 보세요. 어떻게 됐느냐? 앞에 전개식에서 얼마? 4파 엡실론 R 자승분의 Q에서 R을 곱하니까 전위는 R분의 Q가 되는 거예요. 전위. 얘가 갖고 있는 이 지점에서 얘에 의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 전위가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위. 그래서 전부 다 여기에 전하를 가지고 전하와 유전율과 거리를 가지고 쿨롱의 법칙, 그 다음에 전위, 전위가 이렇게 나타내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51페이지 가시면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전기력선. 보세요. 또 그립니다. 앞에서 했던 플러스 Q를 그리는데, 플러스 Q가 있다고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Q를 찾아서 이렇게 떠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만약 플러스 Q가 있고 이 마이너스 Q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짝이 있으니까 플러스 Q가 마이너스 Q 찾아서 이렇게 가겠죠. 이따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있죠. 지금 가는 거지 눈에 보이죠? 요거 가는 거.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 다를 뭐라고 하느냐? 전기의 힘력자죠. 전기의 힘을 가진 선이라고 하는 거죠. 전기의 힘을 가진 선. 얘가 이 전기력선이 나가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 보이시면 이게 뭐 귀신 보기보다 이게 더 힘들 겁니다. 어떻게? 얘는 아무리 봐도 너무 작고 눈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선. 절대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인데 실제 나가는 거죠. 근데 전기력선에 성질이 있습니다. 이 자석이라 생각하시면은 전기력선 성질 보세요.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들어가고,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과 수직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도체 표면에서 나갈 때 수직으로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나갈 때 수직으로 나가면, 이렇게 나갈 때 수직으로 나가요. 네, 수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서로 교차하지 않고 반발합니다.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고 반발하는 거. 지금 교차하고 붙은 것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자신만으로 패곡선이 되지 않는다. 뭐 갔다가 이렇게 패곡선에 돌아오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할 수가 없다.
도체 내부에는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보세요. 여기에 대감 아세요? 이게 플러스 1, 플러스 2쿠롱을 할게요. 2쿠롱이다. 플러스 2쿠롱을 했을 때 플러스 2쿠롱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어떤 의미냐면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짝을 짓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짝을 짓고 있어요. 이렇게 다 짝 짓고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짝 짓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짝을 짓고 있는데 플러스 이퀄럭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짝이 우리도 뭐 결혼한 사람 있고 결혼 못한 사람이 여자친구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잖아요. 짝 못 지은 지금 중간에는 지금 내부에는 전부 다 짝 지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있는데 짝 못 지은 플러스들이 다 여기 바깥 나가는 거예요. 예. 플러스 이퀄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부는 중성입니다. 다 짝지어서 잘 살고 있어요. 그 플러스 이퀄롱이라는 것은 뭐 짝 못 지은, 이건 플러스가 더 많다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더 적고 플러스가 많은데 그 많은 플러스가 다 바깥에 분포가 있다는 거예요. 분포하고 있다. 그 만약에 전기력선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라고 봤을 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들어오는 놈이 짝지어서 얘들도 안으로 들어버리는 거죠. 안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뭐 짝지어서 어떻게 중성이 되는 거예요. 짝지어서. 그래서 전기력선은 들어왔을 때 표면에서 만나서 이렇게 중성이 되는 거지 도체 내부에는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전기력선의 성질이 되는 겁니다. 네. 요 개념은 조금 중요합니다.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속이 있습니다. 전속은 보세요. 우리가 전기력선은 너무 많죠. 전기력선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계산이 어렵다. 계산하기 어려워. 실제로 우리가 전기량 1쿨롱에서는 1100억 개가 전기력선 1100억 개가 나와요. 1쿨롱에서. 엄청나게 많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좀 간단하게 좀 합시다. 그래서 1쿨롱에서 한 개의 1쿨롱에서 원래 전기력선 1100억 개 나오는데 1쿨롱에서 한 개의 전속선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1쿨롱에서 1100억 개 전기가 너무 많으니까 1쿨롱에서 한 개가 나오고 2쿨롱에서 두 개가 나오고 10쿨롱에서 10개가 나온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것이 전속인 거예요. 너무 전속으로 하니까 너무 간단해지더란 겁니다. 그 다음에 전속 밀도는 밀도는 뭐예요? 넓이로 나눈 것이죠. 전속은 넓이로 나눈 것입니다. 얘가 많이 나오는데 전속이 Q쿨럼이죠. 1쿨럼에서 한 개 나오니까 Q고 넓이 9의 건넓이는 4파이 R의 제곱이에요. 4파이 R의 제곱. 전속 밀도가. 전속 밀도 4파이 R 제곱분의 Q가 돼요. 그럼 우리가 전개 E는 얼마예요? 전개 E는 4파이 R 제곱분의 Q죠.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되느냐면 전속 밀도 D라고 합니다. 전속 밀도 D는 전개에다가 엡실론을 하나 곱해요. 여기에 엡실론 하나 곱하면 엡실론이 약분되고 얼마? 4파이 R 자승분의 Q로서 전속 밀도와 같아지는데 이 식이 정말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공식까지 썼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전속 밀도 이런 개념입니다.
2장 정정에서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것이고요. 네, 일단 2장까지 전기 자기약 2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원래 2장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왜냐면 개념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원래 뭘 하든 간에 시작할 때가 제일 오래 걸리고요. 예, 2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예, 2장에서 한 것도 3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예, 정리해 주시고요. 3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